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쇼핑할 때 생각하는 아마존 있잖아요. 그 익숙한 모습 뒤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사업이 숨겨져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뭐 사무실 복사용지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필요한 기계 부품까지 정말 기업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공급하는 또 다른 아마존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바로 이 아마존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숨겨진 거인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 기업의 또 다른 얼굴, 이 B2B 사업은 과연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재밌는, 뭐랄까,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는지도요.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존이 직접 밝힌 B2B 연간 매출액만 해도 무려 3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 B2B 커머스 쪽 전문가 중에 앤디 호어라는 분석가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1,000억 달러요. 아니 350억도 엄청난데 어떻게 1,000억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공식적인 아마존 비즈니스 플랫폼 말고도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아마존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도 업무용 물품을 막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식 집계에 안 잡히는 구매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크다는 거네요. 와, 이건 뭐랄까, 아마존의 그 소비자 시장 성공 방식이 기업 시장에도 그냥 그대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숫자만 다른 게 아니고요. 기업 고객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마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미국 내 전체 B2B 전자상 거래 시장 규모를 보면 이게 2조 달러가 넘거든요. 2조 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아직 개척할 땅이 정말 무궁무진한 셈이죠. 그 포레스터의 수차리타 코달리 분석가도 성장할 여지가 아주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니까요. 뭐 향후 몇 년 안에 B2B 매출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마존 전체 예상 매출이 2024년에 한 6,380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직은 뭐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장세랑 잠재력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아마존의 미래를 이끌 어떤 중요한 동력 중 하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업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아마존의 장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상품이랑 빠른 배송, 이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기업 고객만을 위한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물론 기본적인 성공 공식은 같아요. 수억 개나 되는 엄청난 상품 구색,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 또 그 아마존 특유의 분류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또한 빠른 배송. 이 세 가지는 기업 고객들한테도 여전히 강력한 매력 포인트죠. 그렇죠. 그건 뭐 기본이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구매 프로세스, 이런 걸 고려한 아주 영리한 기능들을 추가했어요. 아, 기업 맞춤형 기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업 구매는 개인이 사는 거랑은 좀 다를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량 주문 같은 경우에 물건을 하나하나 포장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펠레트 단위로 딱 묶어서 배송을 해줘서 물류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또 회사 안에 여러 부서나 사용자들이 구매를 할 때 이걸 승인하고 관리하는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지원하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아, 구매 담당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기능이네요.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네, 그리고 B2B는 반복 구매가 잦잖아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자주 사는 품목들을 비즈니스 목록 같은 걸로 만들어둘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이 끝나니까 검색 시간을 확 줄여주죠. 시간을 아껴주는군요. 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매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어떤 품목에서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제안해주는 분석 도구까지 제공해요. 와, 컨설팅까지 해주네요. 그렇죠.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구매 컨설팅 역할까지 해주는 셈이죠. 그럼 마치 개인 소비자들이 프라임 멤버십으로 혜택 누리는 것처럼 기업들도 뭐 비즈니스 프라임, 이런 유료 멤버십 같은 걸로 더 빠른 무료 배송이나 추가 분석 도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뭔가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게 보이네요. 바로 그 점이 제대로 먹힌 거죠. 이미 포춘 100대 기업 중 97곳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개 이상의 기업이나 조직이 아마존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뭐 사무용품, 청소용품 이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문적인 의료용품, 농업용 자재, 심지어 식당 주방 설비까지 진짜 말 그대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수억 개의 상품을 취급하니까 가히 기업을 위한 원스톱 상점이라고 할 만하죠. 실제 기업들 반응도 되게 인상적이던데요. 그 세계적인 크루즈 회사 카니발 있잖아요. 카니발 사례를 보면 배에 필요한 물품 조달하는 과정이 원래는 엄청 복잡해서 몇 주씩 걸렸대요. 근데 아마존 비즈니스를 도입하고 나서는 그게 단 몇 분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사장인 스콧 톰슨이 직접 몇 주에서 몇 분으로 줄었다 이렇게 밝혔죠. 와, 이건 뭐 그냥 편리하다 수준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래된 재봉틀의 특정 부품이 고장났는데 이게 워낙 오래돼서 어디서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걸 아마존 비즈니스에서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계 전체를 교체할 뻔했는데 그 비용을 아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와, 진짜요? 아니, 그런 부품까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 경쟁력 이걸 넘어서 필요한 걸 필요한 때에 딱 찾을 수 있다는 그 발견의 용이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증대, 이게 핵심 가치로 작용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마존 B2B 사업에도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기존의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이 거대한 공룡은 어떤 벽에 좀 부딪히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B2B 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곳이거든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도전 과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 산업 분야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공급업체들과의 경쟁입니다. 아, 오랫동안 한우물만 판 회사들이요. 그런 것들은 아마존이 좀 따라가기 힘든 전문성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겠군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식품 유통 분야죠. 레스토랑이나 케이터링 업체에 식자재 공급하는 시스코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들은 단순히 식자재를 배달하는 걸 넘어서요. 대용량 포장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등급의 고급 식자재 같이 좀 전문 주방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걸 충족시키는데 강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시스코 측에서도 자기들 상품 구색이 전문 주방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마존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긴 아마존 비즈니스 총괄하는 부사장조차도 우리가 최상급 숙성 스테이크 공급업체냐, 아마 아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확실히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아직 좀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사무용품 쪽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플스나 오피스 디포 같은 기존 강자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오랜 기간 기업 고객들하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쌓아온 신뢰나 노하우 이런 걸 강조하죠. 오피스 디포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강점으로 고객별 맞춤 서비스라던가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 또 일관성 있는 가격 정책, 그리고 고객의 비용 절감을 돕는 컨설팅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 단순히 싸고 빠른 것 이상으로 뭔가 관계나 안정성 이런 걸 중시하는 고객들한테 어필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전문성을 내세운 기존 강자들 말고 다른 거대 유통기업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겠어요?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곳 말이죠.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다른 대형 유통기업들과의 경쟁이죠. 특히 월마트는 한 2년 전에 월마트 비즈니스라는 플랫폼을 공식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B2B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아, 월마트도요? 네, 신선식품을 포함해서 수천만 개의 상품, 그리고 월마트 하면 떠오르는 그 저렴한 가격, 이걸 무기로 내세우고 있죠. 월마트 비즈니스 총괄인 애슐리 허브카라는 분은 이런 강점들이 월마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B2B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월마트까지 들어왔다니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꽤 신경 쓰이는 경쟁자일 텐데요. 물론이죠. 그런데요, 그 소매 분석가 브루스 와인더 같은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분은 아마존이 가진 그 압도적인 기술력 있잖아요. 특히 플랫폼 운영 노하우나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걸 고려하면 월마트나 코스트코는 B2B 시장에서 아마존을 막 위협하기보다는 훌륭한 2위나 3위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기술력 차이 때문에요. 네, B2B 시장에서도 결국은 기술 기반의 효율성이나 고객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인 거죠. 기술력이 핵심 경쟁 우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마존의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규모는 시장 경쟁 측면 외에도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잖아요. 뭐 기업 자체의 이미지라던가 평판 같은 거요. 이게 세 번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가 바로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입니다. 워낙 거대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독과점이라던가 불공정 경쟁 이슈, 또 과거에 좀 불거졌던 창고 직원들의 노동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죠. 맞아요.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물론 아마존 측에서는 자사 플랫폼이 오히려 중소판매자들한테 성장의 기회를 주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이렇게 반박하고요. 또 물류센터 직원들한테 시간당 평균 23달러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입사 첫날부터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B2B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업 고객들은 가격이나 효율성 말고 다른 것들도 볼 텐데요. 네, 바로 그 점이죠. B2B 거래라는 게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 상대방의 기업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 뭐 윤리 경영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신뢰도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아마존의 규모나 과거 논란들 때문에 파트너십 맺는 걸 좀 꺼릴 수도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앤디 호어 분석가의 지적처럼 항상 아마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B2B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전문화된 기존 강자들이 있고 또 월마트 같은 새로운 거대 경쟁자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존 자체의 어떤 평판 문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 큰 도전 과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B2B 사업이 아마존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성장 엔진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전체 성장에서 B2B 산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즉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꼽고 있습니다. 아, 역시 AWS군요. 네, AWS는 이미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요. B2B 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 년 안에 매출이 2배로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B2B 사업 성장세도 물론 대단하지만 회사 전체의 수익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직 AWS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아마존에게 이 B2B 사업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핵심 성장 동력은 아니라면 그냥 부수적인 사업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 글로벌 데이터의 닐 손더스라는 분석가의 비유가 참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분이 아마존 B2B 사업을 케이크 위에 장식, 아이싱 on the cake 이라고 표현했어요. 케이크 위에 장식이요? 네, 이 말이 뭐냐면 AWS라는 아주 맛있고 든든한 케이크 본체가 있고 B2B 산업은 그 위에 딱 더해져서 전체를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장식과 같다는 의미죠. 즉, 아마존은 AWS라는 강력한 핵심 성장 엔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B2B를 포함한 여러 다른 유망한 사업들을 같이 키워나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케이크 위에 장식이라 되게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이 장식이 앞으로 더 커지거나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손더스 분석가는 이 B2B 사업이 아마존이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들,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식품 공급
같은 그런 틈새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봐요. 실제로 식품 분야가 아마존에게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마존의 B2B 사업은 그 유연성이나 확장성 덕분에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방향성이 열려 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핵심 동력은 아닐지 몰라도 미래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옵션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아마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얼굴이죠. B2B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 시장에서의 성공 공식을 바탕으로 정말 엄청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강자들, 또 거대 유통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아마존 자체를 둘러싼 평판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네. 아마존 비즈니스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성장 동력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AWS와 같은 다른 핵심 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전략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아마존이 이 치열한 B2B 시장에서 어떤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지, 그리고 뭐 식품이나 의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산업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케이크 위의 장식을 더 키워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의 기업들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점점 더 아마존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각 산업 분야의 전문 공급 업체들이 가진 그 깊이 있는 노하우나 오랜 신뢰 관계의 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앞으로 기업 간 거래의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